주식 투자할 때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를 갖고 주가 자체가 숫자죠.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학, 산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악몽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또 이거 하라고? 아, 그거는 못하겠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미분 들어가고 적분 들어가는 거 아니고 확률 통계, 뭐 사인, 코사인, 집합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확률 통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합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확률과 통계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신경 쓰실 수학은 뭐 초등학교 산수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나? 4학년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 다루는 그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덧셈이 핵심이겠죠. 덧셈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 없을 거고 덧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뺄셈이 있지 않습니까? 덧셈을 거꾸로 하면 뺄셈으로 해야 되겠죠. 덧셈을 주보고시면 곱셈이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를 3번 더하면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거는 뭐 그냥 덧셈을 연결시킨 계속 덧셈만 쓰기에는 복잡하니까 곱셈이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곱셈을 거꾸로 풀면 나눗셈이라는 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긴 해요. 뭐 가령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거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2를 3번 곱한 거거든요. 그 여러 번 곱하기를 하는 거를 좀 줄여가지고 지수로 만든 것 뿐이에요. 이걸 이제 역으로 풀어내는 데는 로그가 들어가는데 주식에서 이까지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뭐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이거 좀 다루기는 하는데 이거 잠깐 들어가는 정도고 덧셈, 곱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그리고 이제 곱셈이 있으면 당연히 나눗셈이 있어야겠죠. 주식시장에서 이런저런 비율 이야기할 때 나눗셈은 꽤 많이 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상에서 주식에 필요한 수학은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 주식에 필요한 수학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전문 투자자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미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을 하다가 피보나치를 보고 딱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인의 정신이라고 하겠는데 그 피보나치가 그러니까 서양 역사상 최초로 수학책을 쓰고 이 수학책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피보나치가 1204년에 이제 수학책을 쓰는데 이게 그 찾아보시면 산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반서를 썼대요. 산반서가 도대체 뭐지? 이게 뭐 수학하는 판, 그러니까 계산하는 판, 그러니까 뭐 주판책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서양의 주판은 동양의 그 주산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숫자 계산할 때 하나씩 옆으로 제끼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주산책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산책인 것 같아요. 계산책. 그래서 피보나치가 그 어릴 때 그때는 이탈리아에 가령 이제 뭐 베네치아나 피사나 제노바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평민들은 많은 경우 어릴 때 자기 아버지는 아는 사람을 따라서 해외로 지중해에 따른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장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이 둘러서 굉장히 다양한 기후대와 굉장히 다양한 특산물들이 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심지어 이제 상하까지도 오고 저기 이슬람 쪽 지금 터키나 아니면 뭐 이쪽에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동양에서 실크로드나 또는 배를 타고 각종 특산물들이 들어오죠. 비단을 포함해서. 그 유럽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특산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생산물을 생산해서 이걸 배를 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배에서 실어가지고 물건을 저기까지 가져가고 거기서 팔고 하는 이 상인의 역할입니다. 상인이 한 일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식민지나 또는 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도시에 가서 장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피보나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 가서 뭘 배웠느냐면, 당시에 유럽에 들어와 있긴 했는데, 아랍의 숫자가 들어와 있긴 했는데, 아랍의 숫자를 잘 안 썼죠. 근데 피보나치가 아프리카나 이쪽 이슬람권의 사람들과 장사를 하다가 이 아라비아 숫자로, 그리고 이미 인도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산수, 수학은 꽤 발전해 있었거든요. 유럽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거기서 이제 발전한 선진적인 수학을 피보나치가 배우고, 피보나치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1204년에 쓴 책이 이 계산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예제들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거, 2 더하기 4는 6이다. 이런 거 없었다라는 거죠. 2와 4와 6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들어왔지만,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이런 거 하죠. 2 더하기 네모는 6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X라고 하더라고요. 2 더하기 X는 6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그 피보나치의 책을 제가 주문을 해서 보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게 하나가 있어요. 1204년에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해 있는데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600페이지가 넘어요. 깨알같이 글자가 자욱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진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근데 보니까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기호가 없다 보니까 문제 하나 푸는데 어마어마한 페이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줄에 2 더하기 x는 6, x는 얼마? 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피보나치는 그 당시로서는 이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예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그리고 이제 심심하시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피보나치 문제풀이 이런 거 보시면 이런저런 예제들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 말고도 예제들이 몇 개 더 나와요.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면, 이게 딱 초등학교 4학년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거를 식으로 만들고, 그 식에서 x 값이 얼마다, y 값이 얼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건데, 피보나치 시대에는 그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말로 풀어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피보나치는 돌아와서 자기 고향의 아이들한테 이 수학을 가르치고 이 책을 가르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4년 이후에 피보나치에 대한 기록은 딱 한 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베네치아 도시공화국에서 피보나치한테 평생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에 교육의 공이 커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이후에 피보나치는 계속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베네치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7살쯤 되면 학교를 가는데, 일부의 학생들은 라틴어를 배우러 학교를 가고 2년짜리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2년의 교육을 받으면 이런저런 데 가서 급사생활 이런 거 하다가 회계사 또는 법률하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서기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하고, 또 하나의 학교는 계산학교였대요. 계산학교 가서 한 2년 동안 이런 이제 피보나치가 만들어 놓은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계산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불과 한 10살 되는 애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삼촌이나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서 거기서 장사를 배우고, 그리고 커서 돌아와서 결혼하고, 결혼할 때 아내가 갖고 온 지참금까지 다 모아서 친구들하고 배를 사서 항해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나중에 40대가 되면 그 모은 돈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 도시에서 가게를 열고 이런 식의 그 당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보나치가 그 책을 쓰고 난 이후로 유럽의 곳곳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당시는 다 필사본이죠. 하나하나씩을 다 이제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 금속활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출판된 책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책은 아니지만 1400년대 가서 그 당시의 수학책이 제일 먼저 금속활자로 찍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수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 피보나치의 수학책을 보면 결코 어려운 수학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 지수, 로그 이런 데 대한 단초적인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당시의 상인들한테 필요했던.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상인의 정신을, 상인의 마인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일거리 그냥 게임, 야 숫자에 이런 재미도 있다니 뭐 이런 정도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걸 이제 그 피보나치가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죠. 이 수열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습니다. 한 쌍의 토끼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토끼는, 한 쌍의 토끼는 한 달이 지나면 새끼 한 쌍을 낳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 한 쌍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달에 한 달 동안에 또 한 쌍의 새끼를 낳아요. 이렇게 되면 1년 후에 몇 쌍의 토끼들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자, 처음에 한 쌍의 토끼가 있었어요. 한 쌍의 토끼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원래 있던 쌍은 그대로 있고 또 한 쌍의 토끼를 낳았습니다. 이게 한 달 지났을 때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원래 있던 토끼는 그대로 있고 한 쌍은 있고, 여기서 또 한 쌍의 토끼가 태어나고, 얘는 한 달 동안은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대로 옵니다. 새끼를 낳는 게 아니고 자란다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얘가 한 쌍을 그대로 남아있고 한 쌍을 놓고, 얘는 한 달은 그냥 넘어가겠죠. 얘는 여기서 또 자기 자신과 새로운 하나의 쌍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한 달 또 지나고 나면 한 쌍을 낳고 얘는 그대로 오겠죠. 또 한 쌍을 놓고, 여기는 한 쌍은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새로 태어난 여기는 이제 한 쌍을 더 놓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1이 있었는데 한 달 후에는 2가 되고, 두 달 후에는 3이 되고, 세 달 후에는 5가 되고, 네 달 후에는 8이 됩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1에 1이 있다고 되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나오고,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나오고, 그 앞에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뭐 21, 뭐 34 이렇게 쭉 이어지는 숫자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연계에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광범하게 발전이 돼요. 가령 뭐 해바라기 그 씨앗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많은 식물들에서 꽃잎이나 아니면 이 이파리의 배열 자체가 피보나치 수열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지가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름 생각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오면 자기 가지들끼리 그냥 겹칠 거잖아요. 근데 나무로서는 최대한 넓게 펼쳐서 많은 이파리가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무가 자라는 쪽으로 보면 하나의 가지가 나오고 나면 새로 나온 가지는, 여기서 하나의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둘 다 똑같이 가지를 또 둘 다 뻗어버리면 여기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나무는 올라가다가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가지는 한 번 쉽니다. 원래 줄기가 한 번 더 분열을 할 때 얘는 그대로 분열을 하지 않고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쯤 되면 이게 충분히 벌어져 있죠. 그때 가면 얘가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피보나치가
이게 자연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성장한다. 자기들끼리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한 번씩 쉬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엘리어트도 여기서 어떤 걸 쓰느냐면 이 앞에 두 개를 합치면 여기 나오는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숫자가 커지고 가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1.6배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이게 무한대로 쭉 가면 1.6 얼마 정도로 수렴하는데 이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자연의 정식은 어떤 일정한 비를 갖고 증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것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사파에 가까운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연습용으로 숫자라는 게 이런 재미도 있겠구나. 그리고 근데 피보나치가 이 수열을 왜 쓰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당시에는 이자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자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이자가 금지되고 있었는데 상인의 생각으로 보니까 아니 자연은 증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질서다라는 돈이 왜 증식하면 안 되지? 돈도 시간이 지나면 새끼를 낳는 것처럼 증식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나름 이제 이자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계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 지갑 문제, 말 문제, 이렇게 나무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갑 문제를 보죠. 지갑 문제가 뭐냐면 지갑을 예로 든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동전을 갖고 있어요. 동전을 갖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지갑을 발견을 한 거죠. 여기도 동전이 들어있어요. 몇 개씩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갑을 내가 갖게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동전보다 내가 3배를 더 갖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저 지갑을 갖게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동전보다 4배를 더 갖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인 것 같죠?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데 그냥 말로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이제 x, y,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요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인으로서 투자자로서 필요한 수학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를 수학기호로 한번 바꿔보죠. 뭐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동전은 X개 있었다. X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동전은 Y개 있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지갑 안에는 A개만큼의 동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보면 지금 내가 X개를 갖고 있는데 동전을 떨어져 있는 지갑에 A개까지 내가 동전을 갖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Y개의 동전보다 3배를 더 갖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Y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 지갑에 A개까지 합치면 당신이 갖고 있는 X개의 동전보다도 4배를 더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요걸 풀어야 되겠죠? 요거는 뭐 초등학교 수학은 아니에요. 요건 중학교 가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빼고 나면 그리고 이러면 x-y는 3y-4x x를 이렇게 넘기면 5x는 뭐 4y 이렇게 됩니다. 뭐 하나의 값을 모르는데? 그렇죠. 원래 이게 모르는 게 3개 있으면 식이 3개가 있어 완전하게 풀리는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x가 4개, y가 5개 정도면 그러면 되겠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수학 과정이 아니에요. 산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겠구나라고 하는 게 상인의 마인드입니다. 정확하게 뭐 이거 x가 왜 4냐 이게 x가 8이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예요. 근데 1204년에 아이들을 이걸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실전에 들어가서 얘들이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배워나가는데 필요한 수학, 그거는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4 넣고 5 넣으면 A가 얼마인지는 뭐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요게 지각 문제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수포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정도만 다시 기억해내도 우리는 투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 문제,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당시로서는 이게 좀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데 숫자에 밝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숫자에 밝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고 저게 얼마인데 그럼 저건 얼마야?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숫자에 밝다, 이제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딱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 문제도 이거랑 또 비슷한데, 두 사람이 말을 사러 갔는데 그 금화를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각각 금화를 얼마씩 갖고 있는데 금액은 다르죠. 근데 이제 말을 사려고 보니까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역시 X, 금화가 X만큼, 뭐 두 번째 사람 Y만큼, 말의 값은 A. 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금화의 3분의 1을 주면 내가 말을 살 수 있겠다. 지금 이거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X에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Y에 3분의 1을 더 주면 그러면 A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두 번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4분의 1을 주면 내가 말을 살 수 있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보나치가 자기가 실제로 실전에서, 이 사람은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어릴 때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그 가게를 하면서 뭐 저기 가게 점원을 하고 도와주면서 이슬람 사람들 만나고 인도 사람들 만나면서 이걸 터득을 했는데, 이 책에 이 문제가, 말에 관한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29개나 등장해요. 29개나 등장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뭐 학자도 아니고 실전에서 진짜 갈고 닦은 사람인데, 상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로 아까 지갑의 문제나 말이라는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풀어봐도 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간단한 건데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수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보나치 수학책의 계산책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비례에 관련된 거예요. 가령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원화로 가령 해외 여행 가서 이게 1달러면 원화로는 얼마야,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면 저게 적으면 저거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비례를 맞추는 문제인데 그게 나무 문제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피보나치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이미 인도, 그 다음에 이슬람 수학책에 이런 비유들이 거의 똑같은 게 등장해요. 거기서 피보나치가 배우고 와서 아마 그 책에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무 문제는 가령 이렇습니다. 나무가 이게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전체 나무의 전체 12분의 7이래요. 그리고 이게 21뼘 정도, 한 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나무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전체 이 나무의 길이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12분의 7이고 여기 12분의 5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5가 있고. 그럼 이게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비례 문제죠. 그죠? 12분의 7이 21이면 12분의 5는 얼마냐.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비례 문제가
이게 이거면 이거는 얼마냐 이건데 이 계산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분적분한다고 해서 이제 밝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문제를 비례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빨리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피보나치가 나무 문제라고 하는 비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 이게 좀 이제 약한 것 같아. 나 어디 가서 계산하다가 자꾸만 틀려. 요즘은 뭐 다들 신용카드 쓰니까 물건값을 잘못 계산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옛날 같으면 참 이거 비례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장사하면 망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뭐 신용카드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문제를 키에 있을 때마다 내가 진짜 수학 못한다 싶으면 진짜 나 산수에 너무 약하고 이제 약하다 싶으면 이 나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피보나치 그 계산책에서 제일 재밌게 본 예가 뭐 그렇게 어려운 예는 아닌데 여행자에 대한 예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얼마의 돈이 있는데 루카에 가서 그 돈을 2배로 불렸대요. 장사를 해서 뭐 가령 물건을 갖고 가서 이제 2배에 팔았다거나 그런 의미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여행하는 동안에 비용으로 12데리나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뭐 화폐 단위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남은 거를 갖고 피렌체로 갔는데 거기서 또 2배를 벌었대요. 그리고 여행 경비로 또 12데리나를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걸 갖고 피사로 돌아왔는데 역시 2배를 벌었대요. 그리고 여행 경비로 12데리나를 똑같이 쓰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없더라. 한 푼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느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상인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 떼서 저기 가면 2배씩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 떼서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여행 경비도 충당하고 거기서 팔고 거기서 또 뭐 물건을 사서 저 도시에 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도시에 가서 또 비싸게 팔고 자기 여행 경비 빼고 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처음에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도시 한 군데 가서 2배를 불리고 12데리나를 썼고 남은 돈을 또 여기 가서 2배를 불리고 12데리나 쓰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돈이 X라고 한다면 X라고 하면 A라고 할까요? 곱하기하고 헷갈리니까 A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도시에 루카에 가서 2배로 불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12데리나만큼을 썼습니다. 비용으로. 그리고 이 남아있는 요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도시에 가서 피렌체에 가서 요것에 대해서 2배를 벌었어요. 거기서 또 12데리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만큼에 대해서 또 2배를 벌어서 12데리나를 쓰고 났더니 한 푼도 안 남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이 12를 1로 넘기고 나면 여기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돼 있는 걸 나누기로 하면 6 될 것이고 뭐 12 다시 넘어오면 18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9 그 다음에 12 다시 넘어오면 21 그걸 2로 나누면 10.5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그죠?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 처음에 들어보면 뭐가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피보나치 시대에는 푼다고 굉장히 많은 뭐 이건 이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우리는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곱하기가 막 중첩돼 들어가죠. 곱하기 중첩돼 들어갑니다. 이게 곱하기 해서 막 가다 보면 결국은 지수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자, 이까지가 피보나치가 그 계산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의 상당 부분은
한 3분의 2나 되나? 절반은 넘는 것 같은데.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하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곱하기의 누적 지수, 아까 제가 지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가령 그런 거죠. 우리가 주가 지수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서 지수는 뭐 그 지수는 아닙니다. 좀 다른 거긴 한데 주가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날 100.00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뭐 2300, 2400 하는 코스피가 이날 100.00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뭐 이것저것 계산해 봤더니 종목이 올라서 하루에 가령 뭐 1.2%가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지수는 이 100에다가 곱하기 1.012, 1.2%니까 이거죠. 이걸 곱해준 값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뭐 0.7%가 올랐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여기다가 1.007을 곱해주고 이게 그 다음날의 지수가 됩니다. 이 값이. 그 다음날은 뭐 2.3% 떨어졌다. 그러면 곱하기 1 빼기 0.023 이렇게 지금 곱하기로 계속 누적해오고 있는 값이에요. 계속 누적해오고 있는 값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게 그래서 이제 곱하기 누적됐다고 지수는 아니고, 주가 지수는 그건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건 어떻게 구했느냐? 전체 종목의 평균으로 구합니다. 가령 뭐, 그 안에는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도 있고, 뭐 그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크진 않았겠죠. 뭐 작은 종목들도 쭉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령 뭐 1.5% 올랐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가령 뭐 100, 뭐 가령 1005 정도다. 뭐 B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1.2% 하락했다 이날. 근데 이 종목은 뭐 시가총액이 54라는 금액이다. 이러면 쭉 있으면 요 1.2%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1,500만큼이 1.5% 올랐고 54의 금액만큼은 1.2% 떨어졌고 이렇게 모두 다 더해요. 그리고 분모에다가는 1,005하고 54이걸 다 더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분모에는 시가총액 전체가 들어가고 이 분자에는 시가총액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거를 가중해서 계산을 하면 아 시장 전체적으로 1.2%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매일 계산하기가 지금이야 너무너무 쉽지만 아주 옛날에는 가령 1900년, 1800몇 년 이때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수 중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됐는데 이런 시가총액을 가중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목이 있으면 1.5% 오른 거랑 1.2% 떨어진 거랑 그냥 단순 평균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주가 지수는 이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씁니다. 근데 니케이하고 일본의 니케이하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만 이런 단순 평균을 쓰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곱하는 걸 좀 더 가서 곱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또는 뭐 나누기 가고 이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흔히 7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7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이 100인데 이게 200이 되는데 몇 년, 그 다음에 수익률, 매년 수익률 몇 %. 그러니까 가령 내가 1년에 2%씩 번다.
몇 년 벌어야지 2배가 되나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공식이냐면 이 몇 년하고 수익률 몇 %를 곱했을 때 이게 72가 되면 그러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7.2%씩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게 72다라고 봐서 이렇게 벌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매년 7.2%씩 밖에 못 벌었는데 무슨 10년에 2배가 되나? 이걸 우리가 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리. 달리라고 하는 것과 복리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데, 자, 그렇죠? 100. 처음에 100에서 시작했는데, 뭐 7.2%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7.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7.2%를 벌었으면 요거 원금에 대해서 7.2%를 벌었다고 하면은 114.4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달리라고 해요. 여기서 벌었던 거는 빼고 원래 원금으로만 계속 계산을 해주는 게 이걸 달리라고 하죠. 이 달리로 보면 7.2%면 10년 만에 답을 안 돼요. 10년 답을 안 됩니다. 10년 해봤자 뭐 172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달리의 방식이고 복리의 방식으로 보면 102였다가 그 다음에 107.2가 되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또 7.2%가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14가 아니고 이것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115든 뭐 큰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게 복리입니다. 아까 제가 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100 하다가 그 다음날 뭐 1.2% 올랐다.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날 뭐 1.3% 올랐다. 곱해주고 이렇게 되죠. 주가지수 자체가 복리입니다. 주가지수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는 보통 예금을 복리로 계산을 안 해줘요. 이자는 달리로 계산하는데 이게 은행을 벗어나게 되면 뭐 채권 투자든 아니면 주가지수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복리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에 곱하기가 누적되는 거예요. 복리이기 때문에 곱하기에 곱하기가 누적되고 은행 거래를 하시면 달리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곱해주지 않아요. 이거 100에서 107점이면 그 다음에는 114.4 이렇게 되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